저는 남편과 1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4년의 시간을 홀로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이 짧긴 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결혼 생활이 1년이지 연애 기간은 3년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전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었고 손도 써볼 수 없이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뒀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편이 왜 떠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미끄러지면서 남편과 충돌을 하게 되었고 반대편에 있던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서 뇌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그대로 떠나버리게 된 거였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한 뒤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상해버려 당시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던 저는 결국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한 뒤 일어나지 못한 채 변기통 앞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난 곳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와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꽃가게 앞에서 난 사고였는데 하필 그날이 결혼 1주년이었어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담당 경찰의 말로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괜히 저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항상 얼굴을 볼 때마다 꽃다발을 선물해 줬었는데 결혼기념일 날 어김없이 꽃집을 들렸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어요. 제가 괜히 꽃을 좋아해서 사고가 난 거라며 남편 앞에서 오열하던 시모는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렸는데 미처 저항할 틈이 없었어요. 시모 말대로 남편이 저 때문에 사고로 떠난 것 같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그깟 꽃이 뭐라고. 시도 때도 없이 받아대더니 결국 이 사달을 만들어 내 아들 살려내. 당장 살려내라고. 우리 그이도 암으로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형님은 어머님한테 또 상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랑 어머님은 아직 그이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우울증약까지 먹고 있는 거 알면서 결혼한 지 1년차 돼서 굳이 꽃을 받아야 돼요? 형님이 안 받아도 된다고 전화 한 통만 넣었어도 아주버님은 괜찮았겠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작은 아들 암으로 떠나보낸 것도 아직까지 슬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평생 이애미 곁에 있겠다던 내 큰아들까지 고작 꽃 때문에 떠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 당장 살려내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어머님, 저도 그이가 갑작스럽게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 후 처음 맞는 결혼기념일 날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몰랐다고요. 내 아들 살려내지 못할 것 같으면 너는 평생 내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야. 그깟 꽃이 뭐 태수라고. 내 아들까지 떠나보내게 만들어? 새언니를 만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난 처음부터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우로빠 같은 사람 없다는 거 새언니도 잘 알죠? 오로지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꽃을 사러 갔다가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추스를 때까지 재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요. 우로빠 불쌍하게 갔는데 언니 잘 되는 꼴을 어떻게 보라고?
우리 오빠들 둘이나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제정신이겠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시동생이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서내외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한참 전에 이미 살림을 차려서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아이까지 낳아 9년의 시간을 함께 살아오다가 떠나게 된 거라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왔을 때에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산 지 1년 만에 시모는 큰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 아픔은 저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이 암으로 떠난 이후에도 시댁에 계속 왕래를 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시모와 동서와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었는지 조카를 데리고 자주 시댁에 왔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고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시동생이 떠난 거에 대한 아픔에 대해 서로 위로해주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 왔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까지 사고로 떠나보내게 됐으니 그 아픔은 저보다 클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 제 탓으로 되어 버렸던 거였죠. 그렇게 원치 않았던 남편의 장례를 힘들게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집안 곳곳에 함께 해온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휴, 네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걱정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네가 오열하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 나도 지금의 상황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너는 오죽하겠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일단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너도 새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너에겐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가 언제까지 옆에 있어줄 수는 없잖아. 어디 갔나 했더니 집에 와 있었구만. 무슨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 물건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사돈이 제 마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자식을 둘이나 잃은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너 이 집에 있는 물건 내 허락 없이 정리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두거라. 그리고 당장 짐부터 싸라.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나랑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아니 사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오소망을 잃은 아픔 때문에 집안의 물건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제 딸이 왜 사돈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요? 장례식 때도 오서방이 사고로 죽은 게 제 딸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요. 내 딸이 꽃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잘못을 몰아가는 건 한참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제 딸이 사위도 죽은 마당에 사돈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애들 아버지가 어떻게 떠나는지 아세요? 어렸을 적에 계곡에서 놀다가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가족 모두가 휩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와 제 딸은 다리에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는데 두 아이들이 건너올 때는 급격하게 불어난 계곡물로 인해 휩쓸릴 위기에 놓였었고 애 아빠는 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붙잡고 겨우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떠내려오던 큰 나무에 애들 아빠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리를 미처 건너지 못한 채 떠내려가던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애들만 신경 쓰라고 하더이다. 수영도 잘하던 사람이 분명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끝내
차가운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고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 혼자 아이들을 악착같이 키우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작은 녀석이야.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지만 제 큰아들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꽃만 안 좋아했어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며느리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도 설쳐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어떻게 다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떠난 애들 아버지에게 내 피 같은 자식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서 잘 지켜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내 집에 인사 오면서부터 집안의 악재가 끊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황망하게 보냈으니 내 아들 대신 평생 옆에서 수발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 원통함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시모는 언성이 높아졌고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길래 제가 중간에서 두 분을 말리려 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엄마와 시모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가 힘든 만큼 저 또한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걸 알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이 저를 더욱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 엄마. 이제 그만해. 동네 시끄럽다고 경찰들까지 왔잖아. 차라리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새언니를 부르던지 하면 되죠. 이러다 더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엄마, 일단 지금은 진정부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랑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렀을 때 다시 얘기해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부르면 당분간은 와줄 수 있죠? 언니는 이해해줘야지. 서로가 힘든 상황인데 안 그래요? 어머니, 일단 오늘은 들어가시고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도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때문에 그이 떠나보냈다고 자꾸 하시는데 꼴 보기 싫은 제 얼굴 왜 자꾸 보려 하시는데요? 그이 떠났으니 더는 이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저. 내 아들 잡아먹고도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와? 안 싸돈 이렇게 안 받는데 상당히 이기적이시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경찰들이 중재하면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될 수 있었고 그제야 턱까지 막혀있던 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면서 자식도 없는데 오서방이 떠났으니 더는 엮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떠난 뒤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너무 지쳐있던 나머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난 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하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허락 없이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걸쳐 남편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한 뒤에 어느 정도 마음도 추스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일단 확실하게 끝내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의 의중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저도 해야 될 말들이 있었던 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돌려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가 됐으면 답을 줘야지. 내 말대로 이번 주 내로 짐 싸서 들어와라. 어머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낸다면 제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무조건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건 아니니 그만 억지 부리세요. 제가 필요해서 부르시면 당분간은 올 테니까 그만 하시라고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니?
얼마 전에 그 난리를 쳤을 때 뭐라고 그랬어? 좋게 말할 때 짐 싸서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했죠? 형님이야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애도 없겠다. 영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굳이 이 집과 엮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말로는 전화하면 언제든 온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형님 말을 어떻게 100%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 지금 형님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살던 집 처분하고 새 인생 살아간다니까요. 아주버님 떠나보내고 혼자 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있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지금까지 어머님 얼굴 뵈러 오는데 형님은 굳이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늦은 나이에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애도 없고 며느리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어요. 잠깐 슬퍼하는 척하고 다른 남자 만나겠죠.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사람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도 지금의 감정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 사람 살아있을 때도 합가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서로 살 부대끼면서 미련하게 같이 살아.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몰아가지 마. 동서가 일방적으로 어머님 부추기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 출발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 내가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그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님도 제 생각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모는 제 의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졌지만 아무리 강요를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집에 온 김에 집안일 좀 하라면서 손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한참 대화를 이어가느라 어느덧 저녁이 되어 있던 터라 서둘러 동서와 함께 저녁 먹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두 아들을 잃은 시모가 맘에 걸려서 가끔 시댁과 왕래를 했어요. 한가하면 잡생각이 나지만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가끔 주말에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밀린 집안일과 주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덩그러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할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삶을 보내오면서 남편이 없는 삶에 적응이 되어가다 보니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이 곁에 없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4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오면서 살다 보니 저도 정신이 강해졌는지 슬퍼하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었죠. 시모 또한 저처럼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지인분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과거의 아픔을 어느 정도 잊은 듯 보였습니다. 동서는 예전이나 현재나 항상 한결같은 성격으로 저를 대했어요. 동서의 말투에 상처도 많이 받긴 했지만 굳이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서의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쁜데 아이까지 돌봐야 해서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보다 일에 치여서 여건이 안 좋아 보였죠.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지 못하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서 항상 조카를 시댁에 맡기고 일을 해왔어요. 가끔 주말에 갔을 때 시모가 애 좀 봐달라는 말에 조카 시간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동화책 읽어주는 걸 좋아해서 동서가 새벽까지 일을 했다는 시모의 말에 제가 대신 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가지고 온 동화책이 몇 권 안 됐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서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읽어줬어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잠에서 깼는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동서는 갑자기 웃으면서 자기 애한테 배워야 맞는 거 아니냐며 영어 발음이 너무 이상하다고 깔깔대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존심이 확 상했지만 조카 앞이라서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서 시모가 한술 더 뜨며 저에 대한 불만들을 거들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얘가 몸 쓰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니? 너보다 우리 손자가 훨씬 발음이 좋구만.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 큰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너는 내 아들이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너는 평생 혼자서 살아왔을 건데 그런 경험을 시켜줬는데도 얘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이 점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몇 년 지났다고 벌써 살만해진 거냐? 요즘 얼굴까지 핀 걸 보면 끼니는 거르지 않고 사나 봐. 나는 아직까지도 내 아들만 떠올리면 눈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네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 고작 결혼 생활 1년 했으니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금세 사그라들었겠지. 요즘 내가 불러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도 않고 길면 석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는데 이건 그때랑 약속이 너무 틀리지 않니? 예전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부르면 무조건 달려온다면서. 그런데 요즘엔 왜 도통 오질 않는 건데? 우리 아들 손자가 남자라서 그런지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자니까 그게 어렵니? 그래요, 형님. 어차피 저처럼 결혼 안 할 건데 굳이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먼저 떠나간 아주버님을 봐서라도 형님이 어머님 곁을 지켜드려야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오는 것 같더니 요즘 뜸한 걸 보니까 형님 설마 남자 생긴 건 아니죠? 설마 가족을 버리고 혼자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런 배신을 한다면 이거 정말 실망인데요? 어머, 어머님, 형님 얼굴 표정 보니까 제 말이 맞나 봐요. 뭐야? 예, 너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이냐?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빨리 대답 못해? 네, 저 남자 생겼어요.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이가 떠나고 나서 우연찮게 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차 사고가 나서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먼저 떠난 그 사람처럼 세심하고 많은 걸 챙겨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떨쳐버리고 다른 남자로 갈아타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 연락도 뜸해졌고 자주 오지 않았던 거구만. 너 이거 배신인 거 알지? 정말 배신이죠. 나도 어머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 먼저 살 길 찾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해놓고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한 건 어머님이랑 동서지. 나를 이 집안의 가족으로 생각하긴 한 거야? 말로만 가족이지. 나를 이 집안에서 일해주는 파출부로 여기지 않았어? 항상 전화만 하면 하는 얘기가 뭐야? 어머님은 집안일이 산처럼 쌓여있다면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와서 해결해달라는 말밖에 안 하고 동서는 변호사라 돈도 꽤 벌고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용돈 챙겨주면서 집안일에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 내가 일을 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면 집안일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아가씨야, 이미 따로 살림 차려서 어머님 댁에서 한참 먼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아가씨 대신 신경 써줄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붙잡아 일시켜 먹었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오늘까지만 제 할 도리 끝내고 돌아가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 더 이상 저 붙잡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보세요? 벌써 도착했다고요? 저 이제 그만 나가려고요. 할 말 다 끝났어요. 짐 챙겨서 나갈 테니 5분만 기다려줘요.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와, 형님. 보기보다 남자 밝히나 봐요. 아주버님 살아있을 때 설마 몰래 바람 피던 건 아니죠? 아니, 이렇게 빨리 새 출발한다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랑 이렇게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형님을 가족처럼 여기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절대로 못 나간다. 네가 내 아들을 보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내가 잘 살라고 응원해 줄 줄 알았니? 절대로 못 나가니까 나갈 생각이면 나를 밟고 가라. 시모와 동서는 현관문을 막아서면서 저를 나가지 못하게 몸을 밀쳤어요. 그동안 시모가 힘든 일들을 부탁해도 도와줬던 건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시모의 곁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있는 남자가 없었어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더 이상 견디는 게 힘들었어요. 한계치에 도달했고 지인들과 여행도 다니는 모습을 보면 다시 기운을 차린 것 같아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더 부려먹고 싶었는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를 밀치길래 그런 시모의 행동을 무시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에게 배신자라며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되었어요. 시모는 저를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온 힘을 다해 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동서 또한 시모를 거들어 제 머리를 휘어잡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또한 시모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뒹굴어 버렸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밖에서 난리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자 저를 뿌리친 동서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더니 인터폰을 확인했고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버렸어요. 어머, 대표님? 아니,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설마 저 형님이랑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대표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저급한 여자랑 만남을 가지냐고요. 제가 그동안 대표님 눈에 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저 사람이냐고요. 저는 둘의 관계 인정할 수 없어요. 뭐야? 너희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이라고? 법률사무소 대표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라.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은 뭐니? 대표님 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래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애가 있으니까 미처 다가가지 못해서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뿐이지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요. 윤변이랑 혜란 씨가 서로 동서지간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나는 지금 윤변이 한 마리 더 놀라운데?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구애한 지 벌써 4년째야. 앞으로도 내 마음 변함없을 거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윤변의 마음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시모가 동서에게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냐면서 계속 추궁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내자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더니 자기를 버릴 작정이냐고 또다시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그 틈을 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한 단계씩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저와 법률사무소 대표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동서 또한 더 이상 시댁에 가지를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라면서 저밖에 없다곤 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시모의 뒤치작거리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는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 개거품을 물며 앞으론 저에게 잘하겠다고 지금까지 애걸복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전 며느리들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떠나보낸 전 남편도 제 선택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만큼 앞으론 꽃길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부터 시모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동서가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아 시동생과의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을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죠. 동서는 남편보다 2살 많았고 시동생과는 5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저도 남편보다 3살 연상이기 때문에 시모는 또 연상이라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었지만 시동생의 설득 끝에 결국 서로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표현을 많이 안 하셨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막대하며 상처를 주고 있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도 안 하는 주부이지만 동서는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서 월 900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은 꽤 높은 편이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동서의 사업은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모가 동서에게 거는 기대가 커졌고 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서운해도 참고 넘어갔었는데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자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얼굴을 붉히게 되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자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동서가 저녁 준비를 위해 숭늉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발이 꼬였는지 넘어짐과 동시에 숭늉이 담겨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놀란 시모는 동서한테 달려가 괜찮냐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이곳저곳을 살피고 계셨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놀란 상태였지만 바닥에 엎어진 숭늉을 처리하기 위해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훔치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노려보시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하셨어요.
쪼그려 앉아 있다가 시모가 뒤에서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철푸덕 넘어지면서 얼굴이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죠. 얼굴과 온몸은 숭늉으로 뒤덮여져 버렸고 저는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벌떡 일어나 시모를 노려보며 화를 내자 갑자기 제 뺨을 내려치시더니 동서는 밖에서 큰일을 하는데 숭늉 그릇을 나르게 했다고 말리지 못한 제 탓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저로 인해 생기게 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도 시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죠.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숭늉 그릇이 무거운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던 작은 며느리가 쏟을 수도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미리 예방하지 않은 너 탓이 제일 큰 거 아니니? 쓸데없이 불만을 왜 터뜨려? 네가 부족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이게 왜 제 탓인 거죠? 동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어떻게 제가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먹는 음식 준비하는 건데 당연히 동서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서 맨날 얼굴만 보시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욕먹을 짓을 해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방금 하신 행동은 어머님이 잘못하셨어요. 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그걸 형님 탓으로 돌리시는 건 좀 억지스러워요. 제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손 거들어 주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실수가 나와서 안 좋은 상황만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제 탓이니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들끼리 얼굴 붉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집에서 맨날 놀고 먹고 하는 큰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 나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러겠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 이제 어머님 댁에 그만 올게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발길질을 당해보거나 뺨을 맞은 적은 없었다고요. 오늘 당한 일은 법적으로 고소하겠어요. 고소? 네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번 해봐라.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해봤자 일만 커지고 주변만 시끄러워지는 거지.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가 안 오면 나야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기만 하지.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곧장 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아이들 옷까지 다 입힌 다음 잠깐 외출한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때마침 현관문을 열며 서방님과 시부가 들어왔고 맨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와 아이들을 본 남편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모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결국 눈물을 쏟아내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얼굴도 점점 사색이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경악을 하며 거실로 뛰쳐 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있어봤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거실로 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겠다고 화를 낸 뒤 저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며 기복 없는 삶을 보내오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모의 주머니도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동서가 시부모님의 용돈을 올려드렸지만 반대로 저희 집은 남편만 일을 하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만 하다 보니 용돈을 드리는 금액에 변화가 없게 되면서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맞벌이도 어느 정도는 상황이 맞아야 하는 건데 제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만 셋이고 동선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상황 자체가 달랐어요. 동선에 왜 앞가림만 하면 되니 돈 나갈 것도 많지 않지만 저희 식구는 총 5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남편의 월급으로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시모의 불만은 저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었죠. 이런 생활들이 유지가 되오면서 결국엔 서로가 느끼는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된 거였고 한동안 얼굴까지 안 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몇 달 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지도 않았지만 저 또한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달 시부모님께 드렸던 용돈까지 끊어버렸죠. 동서한테 받는 돈이 있으니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게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을 받는 순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도 돈은 제때에 보내라는 문자였죠. 어이가 없어서 답장조차 안 하고 있자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는다고 시모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연락을 해대니 짜증이 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저는 연락 끊고 지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해드리겠는데요. 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 돈이지? 너한테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받는 용돈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왜 네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니?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고 그이도 동의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론 용돈 안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연락도 주지 마세요. 그동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우리 생활은 어쩌라는 거니?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서로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건데? 내가 발길질하고 뺨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뺨 한 대 때린 게 지금 별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 거죠? 확실하게 알겠어요. 아마 평생 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고 그이한테도 방금 저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시모는 용돈까지 끊었다고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린 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남편한테도 전화가 갔었는지 퇴근하자마자 시모에게 연락받은 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1원 한 푼도 주지 말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시모는 더욱더 거세게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희 부부는 현재의 삶에 적응해서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부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와 연락을 끊은 거지. 시부와는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죠. 시부는 시댁에 오기 싫겠지만 직접 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와서 얘기하자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겼는지 저희가 시댁에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제 의견을 물어본 남편도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전화통화로는 상황 전달이 힘들 것 같다는 시부의 말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시댁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은 저희 부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저희는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잖니.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기분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화가 풀리지 않죠.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다. 어딜 일어나서 다가와.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이 여편네가 천지분간 못하고 왜 자꾸 다가오려는 건데? 나는 당신이 소름 끼치게 싫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마음 편히
두 벌 뻗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나는 그동안 온갖 서러움은 다 겪고 살아왔었는데 딸 자식 버리니까 마음이 편했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쳤었다며. 내가 설마 해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99% 일치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지만 당신이랑 내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의문을 계속 떨쳐낼 수가 없었어.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에 나는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그러다 보니 당신을 계속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고 어딘가 모르게 닮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 나를 버린 엄마가 아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99%가 웬 말이야? 나를 버린 사람을 그동안 시어머니로 모시고 있었잖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고아원에 버릴 거면 낳지를 말던가. 내가 당신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만도 소름 끼치게 싫은데 당신은 나를 버릴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처럼 치를 떨며 버리고 도망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었을 테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왔던 고아원에 찾아오기라도 했었으면 충분히 만날 수가 있었어.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엄마가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끝내는 오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웠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잠적을 해버렸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와야지만 부모님이 다시 받아준다고 하셨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단다. 나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당신을 조금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자식을 버려? 내가 당신이었으면 입에 풀칠을 못해도 악착같이 데리고 살았을 거야. 같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무조건 옆에 붙어 있었을 거라고. 내가 딸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고아원에 버렸겠지. 당신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시모의 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시모가 동서를 갓난 아기 때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죠. 남편은 동서의 말이 사실이냐고 시모에게 다시 되물었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유전자 검사일치 용지를 시모에게 던져버리고 시댁을 뛰쳐나갔고 시모는 땅이 꺼져라 눈물을 쏟아내셨죠. 서방님은 동서의 뒤를 급하게 따라갔고 시부와 저희 부부만 남겨진 상태에서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시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무서울 만큼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속이고 살아왔었으니 시부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간 시부가 서류 봉투 하나를 시모에게 툭 던졌고 고개를 들며 시부를 바라보던 시모는 바닥에 있던 서류 봉투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의 손이 덜덜 떨려오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시부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시모가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확인을 하게 되었고 잠시 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를 저도 확인을 하는 순간 시모가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서방님은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서류였고 그동안 시모는 시부를 속인 채 서방님을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해명해 달라고 하자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벌벌 떠는 몸으로 시부와 남편한테 미안하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셨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아주 잠깐 실수를 했었는데 그게 임신이 될 줄 몰랐었어. 당신이 일주일 정도 출장을 떠났을 때 아주 잠깐 한눈 판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야. 그런데 나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의 아이인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일단 낳고 보자 식이었어. 확률은 50대 50이잖아. 그렇게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당신이 너무 좋아하길래 나도 태어난 아이가 당신 아이일 것 같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막내가 당신이랑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막내를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안 닮았다는 말도 더는 들리지 않다 보니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었어. 나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 게 가정을 깨버릴 것 같아 두려웠던 거지. 그런데 당신이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을지는 정말 몰랐네. 나도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던 거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랑 막내가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왔었는지 확실하게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거지.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유전자 불일치로 나오더라. 그동안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주고 키웠었는데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당신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지. 40년 가까이 모르고 살아왔던 거잖아.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당신이 버린 친딸이었다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혼자 속으로 앓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정말 다행인 건 큰아들은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지만 막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알기라도 하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집에까지 끌어들였다는 건데 그동안 나 몰래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더 했다는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진실로 느껴지지 않아. 분명 숨기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지.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빠,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뇨. 저랑 장난하시는 거죠? 엄마, 말 좀 해봐요. 아빠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시동생이 집으로 다시 들어온 줄 전혀 몰랐던 저희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는지 갑자기 나타나 가족 모두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를 빼서 들더니 잠시 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다가 아빠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냐고 분노를 하면서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견디기 힘들어하던 시동생은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동서가 친딸인데다가 고아원에 버린 것도 충격이었는데 시동생까지 시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한순간에 시댁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시부는 그날 이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울며 불며 매달려 보기도 하고 동서와 시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까지 시모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는지 일절 만나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갈 데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상당히 지쳐 보이고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내가 요 며칠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을 겪어서 너한테 사과할 겨를이 없었다. 그때 너한테 막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와서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많이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나 하나로는 역부족이라 네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혼자 살라는 거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지. 혼자 지내면 고독사로 세상 떠날지 모른다. 과거에 너한테 했던 모진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니 나를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우리 가족들 좀 설득시켜주면 안 될까? 이대로 이혼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치마.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칠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라. 시모는 동서가 숭늉을 쏟았을 때 제 뺨을 올려 쳤었는데 그때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용서를 구하더니 본인 손으로 본인의 뺨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의 편에서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얼굴을 손으로 치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저를 막대했겠죠.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모습을 바라본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들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다며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걸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마디 한 뒤에 조용히 문을 닫아 버렸어요. 지금 현재 시모는 본인 친딸에게 찾아가
매일같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죠. 시부에게도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끝내 이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던 시모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남편과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는지 현재 일절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들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두에게 상처만 남아 버렸네요.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매일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살아계시는 동안 용서받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남은 인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현재 시동생과 동서는 시모의 과거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매지간이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부부는 시부와 왕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걱정이 많네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예비 신부에서 결혼을 와장창 깨고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구독자분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가 볼까 해요.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저였고 예비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편의를 위해서 그냥 남편이라고 지칭할게요. 동창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굉장히 잘 알았고 20대 후반부터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었죠. 우리 소리가 내 며느리 될 줄 알았다니까. 너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붙어 다녔니? 어쨌거나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한번 잘 지내보자. 고등학교 때부터 영민하더니 직업도 아주 잘 골랐어. 딱 봐도 조신해 보이는 게 최고야. 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상담교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 나도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니까 소리한테 반하기도 한 거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는데 우리는 싸우지 말고 잘 헤쳐나가 보자.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래 자기야. 결혼 준비하면서 투닥거릴 수 있겠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고 저 역시 시댁에서 환영받는 며느리였어요. 그은한 트러블 없이 결혼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하게 남편의 친형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 전 그동안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거든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사실 엄마가 오래전부터 이혼했고 형은 아버지가 그리고 난 엄마가 대신 키우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엄마를 찾아오게 되었거든. 우리 결혼 준비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아, 정말? 아니 사실 문제될 건 없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형을 찾은 건 좋은 일이잖아. 어머님도 기쁘시겠다. 그렇지. 엄마는 늘 형한테 죄책감만 가지고 사셨거든. 그래도 형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좋으신가 봐. 나도 기쁘고. 그리고 형은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고 형수님도 계시더라고. 이것 때문에 엄마가 더 형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 중요한 날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나 역시 어려서 형이랑 헤어져서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내가 형을 잘 따랐다는 거는 기억나거든.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형제가 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형제도 찾고 어머님도 떨어져 있는 자식을 찾았으니 더욱더 좋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머님의 주도하에 큰집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사실 남편과는 영 다른 이미지라 조금 당황했지만 떨어져 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어려서 본인이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는지 매우 좋아하시면서도 정말 큰아들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애미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 우리 작은 며느리인데 앞으로 가족이 되니까 잘 지내도록 해.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았거든. 그래도 혼주석에 애비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네가 있으니 다행이구나. 네, 엄마. 저도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버지 성격 아시잖아요. 꼬장꼬장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찾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 맞다. 재수씨, 반가워요.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데 얼굴도 자주 보고 지내요. 동생한테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제라도 형 노릇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아, 뭐해? 당신 얼른 재수씨랑 통성명 하지 않고. 동서니까 내가 말 놓아도 되지? 이제 내가 이 집 큰며느리니까 혹시라도 대소사 있는 건 나한테 늘 물어보고, 내가 동서가 모르는 거 많이 알려줄 테니까 날 잘 따르도록 해. 어머님 다음으로 여자들 중에서 내가 윗사람 아니겠어? 아, 네. 뭐 그렇죠. 저도 형님이랑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이 형제가 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마주하니까 집이 꽉 차고 너무 좋다. 게다가 떡두꺼비 같은 손자까지 갑자기 생기다니. 내가 늙음하게 무슨 복인지. 하여튼 너희들한테는 엄마가 제일 미안해. 앞으로 너한테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할 거니까 지켜봐 주렴. 첫 만남에 형님 되실 분은 저의 기강을 잡으시려 하는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저에게는 별로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 문제가 엮이면서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갑작스레 사업을 시작한다며 평생 어머님이 모아온 재산을 대놓고 해달라고 하셨고, 죄책감이 큰 어머님은 그걸 덜컥 줘버린 거죠. 여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손 놓고 뒤에서 그저 지켜보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 집안 일으킬게요. 사실 아버지가 뭐 일을 하셨나요? 늘 제가 가장 역할을 했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 성격.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로 제가 엄마한테 잘하고 이 집안 일으킬 거니 엄마 걱정 마세요. 혹시 아까우신 건 아니시죠? 에이, 그럴 리가 있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니? 걱정 마라. 이 엄마가 너한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아유, 미안하다. 진작 널 찾았어야 하는데 널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 걱정 마세요. 엄마가 절 일부러 안 찾은 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가 절 못 보게 한 건데 별 수 있었겠나요? 죄책감 놓으세요. 그냥 엄마는 제 사업 뒷바라지만 해주시면 나중에 장남으로서 엄마 잘 모실 거니까 꼭 그렇게만 해주세요. 아셨죠? 처음엔 시어머니 재산이니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떠나서 결혼할 남편이 돈까지 투자하길 바라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야, 이건 아니잖아. 결혼 전이지만 우리 결혼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우리 집 들어갈 때 보태기로 해놓고선 갑자기 이걸 형한테 투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건 내가 상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아, 그렇긴 한데 형이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도 전적으로 내가 투자하길 바라시고. 그럼 우리 집은? 내가 모은 돈으로 택없이 부족하잖아. 자기가 모은 돈이랑 내가 모은 돈, 그리고 대출이 합쳐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집은 어쩌고. 계약까지 다 해놓은 건데. 난 반대야. 아주버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엄마가 원해.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형한테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모은 돈은 이렇게 쓰게 해주라, 어? 어머님 마음이야.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이 돈 말고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한다면 말리지 않겠지. 자꾸 어쩔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투자하라 말아야? 그네가 성공한대잖아. 그러면 너네도 수익을 볼 건데 왜 말리니? 어머님, 이건 아니죠. 이미 들어가기로 한 집이 있고 돈도 모자라는 상황에 그 돈을 더 빼서 투자를 한다니요. 그렇게 되면 저희 결혼하고 어디 살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성욱이가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야 저도 말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다 결론을 지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기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너 그렇게 욕심 많은 애였냐? 결혼 전에 아주 다시 보게 됐다 너. 고등학교 때부터 나긋나긋하길래 오냐오냐 했더니만 어디서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면서 이래라 저래라야. 너 절대 상관하지 마. 성욱이가 투자하는 거 말리지 말라고. 그래 동서, 그건 아니다. 내 남편이 돈 벌게 해준다잖아.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쫄보처럼 그래? 나중에 고맙다고 절을 할 거라니까. 그냥 도련님이 알아서 행동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동서 이 집에 시집 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 들으란 말이야. 전 생각 안 변해요. 성욱이가 따로 빼놓은 돈 아니고서야 집 들어갈 돈을 혹시라도 투자한다면 저도 어쩔지 모르니 그리 아세요. 아주 시험이 압박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이라더니 아주 엄청나네. 결혼 전부터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결국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돈과 남편의 돈까지 합쳐 동네에 엄청 큰 갈빗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엄청난 아이템이라는 것이 갈빗집인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본인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로지 투자만 받아 갈빗집을 차린 거였죠. 솔직히 여기까지는 화도 났지만 갈빗집이 잘 되면 계속 수익을 준다고 했기에 조금은 참았어요. 남편도 본인을 전적으로 믿어달라고 애원을 했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하지만 실속의 태도가 별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갈빗집 사장이니까 내가 이 동네에 소문을 잔뜩 내야겠어.
내가 그래도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내 얼굴 보고 많이들 와줄 거다. 아주 이 정도 크기면 우리 아들 바쁘기도 하겠어. 가뜩이나 자주 못 보는데 속상하네. 에이, 걱정 마세요. 여기는 주방 이모들이 운영할 거고 전 카운터나 보고 할 거라서 시간은 많아요. 엄마 보러 자주 갈게요. 어머님은 투자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가 사업 수완이 좀 좋은가요? 아마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도 포장마차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대박 터뜨리고 이석이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은 거거든요. 아마 고깃집도 잘 될 거예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을 부릴 생각만 하는 아주버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제 예상대로 처음엔 오픈빨로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방 이모들 월급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안 봐도 훤한 가게 상황을 보아하니 저희가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저렇게 한번 된통 당했으니 다신 사업한다는 소린 안 하겠지 싶어 한 번은 넘어가 주려고 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는 모자란 돈도 친정에서 조금 보태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 참자라고 많이 저를 다스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손 벌리기만 급급했어요. 아휴, 네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일단 이번 달 아줌마들 월급 좀 해결하고 다음 달부터 메뉴 리뉴얼 할 거거든. 좀만 도와줘. 일단 나도 가진 게 여유가 없긴 한데 조금 들어놓은 게 있거든. 그거 만기가 다음 달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아주버님, 죄송한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이가 투자한 것도 저랑 정말 많이 싸우고 해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결혼식이 남은 입장에서 들어갈 돈도 많고요. 본인이 직접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내가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지? 적금 손대기만 해봐. 나 진짜 이 결혼 엎을 거야. 집 들어가는 돈도 엄마가 도와주신 거 몰라? 자기 어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해? 아니, 동서가 왜 나서서 그래? 도련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막말로 아직 식 올린 것도 아니잖아. 왜 나서는 건데? 형제들끼리 돕고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여자가 끼기 시작하면 의상하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동서는 빠졌으면 해. 식 올리진 않았지만 저희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가족인데 제가 이런 말도 못하나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자꾸 돈 문제로 엮이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번엔 못 도와드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우유부단한 남편이 거절을 못할 것 같아 제가 나서서 거절을 했는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형제들 일을 제가 나섰다며 저에게 크게 뭐라고 하셨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제 결혼까지 주변에서 말리는 상황이 되었죠. 아니, 성욱이 진짜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야, 결혼하기 전에 때려치워라. 나 알잖아. 우리 집도 돈 문제 때문에 사달란 거. 너 그거 형제끼리 돈 가지고 얽히면 답 없어. 성욱이 아는 입장에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좀 아니다 싶어. 나도 그래. 어머님까지 이럴 줄 몰랐거든. 아무리 어릴 때 헤어져서 미안한 마음이 많다지만 이건 아주버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점점 아주버님이 왜 이제야 찾아왔는지도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니까. 나도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전 이 일을 계기로 파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어요. 이미 식장이며 모든 걸 다 잡아놨던 터라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하루아침에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용기는 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파혼을 했다고 하면 직장에도 알려야 하고 부모님도 저에게 실망을 할 것 같아 말은 세게 했지만 실행은 어려웠어요. 아주 너 독하다. 결국 성욱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야 네가 받아줬다지? 이래서 외동들이 안 되는 거야. 어쩜 형제 사이를 이렇게. 에휴, 됐어. 어차피 긴 말 해봤자 성욱이가 그만하라고 할 거고 내가 네 시숙 도와주는 건 상관 마라. 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건 저 상관 안 해요. 어차피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어머님은 도와주실 테니까요. 아, 이제 그만해요, 엄마도. 소리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형을 또 어떻게 도와주려고? 어쩌긴. 그 갈비집 한다고 손해가 어마어마한가 봐. 땅 팔아서 빚도 갚아주고 생활비도 좀 대고 해줘야지. 내가 어려서 못 해준 거 지금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까워. 오죽 힘들게 살았겠니? 니네 아빠 성격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대고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내가 하나씩 도와주면서 같이 헤쳐나가야지. 어머님의 말이 기가 막혔지만 본인의 재산이니 뭐라 할 순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늦게 만난 어머님이 거의 구세주나 다름없었고 어머님은 매번 아주버님네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되니 아주버님은 점차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매번 어머님께 생활비를 타내기 바쁜 모양새를 보였고 어머님도 점차 버거워하시는 게 저에게까지 느껴졌어요. 말이야 안타깝다, 다 해줄 거다 하시지만 평생 어머님이 모은 재산에도 한계가 있었고 매일같이 돈만 쓰는 시숙을 감당할 순 없었죠. 아유, 집도 전세로 돌리고 이제 할 것도 없다. 소리 잘 구슬려서 성욱이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건 어떠니? 저도 그러고 싶죠. 동서가 좀 고집인가요? 형제끼리 그렇게 돕고 사는 거지. 나중에 제가 한번 도련님한테 따로 얘기해 볼게요. 도련님이 도와주신다면 자기가 어쩔 도리 있나요? 결혼하면 장땡이지. 아, 맞다. 다음 주에 어머님, 당숙 할아버지랑 외가 이모분들 다 올라오신다고 했죠? 처음 뵙는데 음식이나 이런 거 넉넉히 준비할까요? 동서도 부르고. 우리 장남 찾은 거 많이 내게 공표하고 소리도 이제 곧 결혼인데 어른들한테 인사시킬 겸 어른들 모셨어. 소리도 소린데 아주 우리 장남 보고 싶다고 다들 난리야. 어려서 보고 한 번도 못 봤으니 어른들이 보고 싶을 만하지. 너도 큰 며느리로서 인사하는 자리니까 단정하게 입고 잘해야 한다. 그 어른들이 돈도 꽤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 아직까지 시숙을 어른들께 인사시키지 않은 어머님이어서 제 결혼 인사와 겸사겸사 시숙 인사 자리까지 만들어낸 어머님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 결혼이었지만 남편 한 사람을 보고 결혼을 다짐했고 식구들이 다 모인 어머님네 인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끔 보는 조카였지만 그날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대부분 조용히 태블릿 PC를 보거나 혼자 책을 보는 어린이였거든요. 그렇게 온 식구들이 모여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 역시도 어른들과 담소를 나누며 아주버님이랑도 인사를 하고 저에 대해 덕담도 해주시던 그때 아주버님의 아들, 즉 큰집 아이가 저에게 주스를 쏟으며 말썽을 피웠어요. 어머, 아유 어쩌니? 네 원피스. 화장실 가서 얼른 닦아야겠다.
아유, 우리 장손이 활발하기도 하지. 그렇게 돌아다니다 쏟았네. 아, 괜찮아요. 화장실 가서 닦으면 되죠? 오히려 아이가 놀랬을까봐 걱정이네요. 괜찮니? 난 괜찮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 예비시댁에 인사 가자마자 내 옷에 주스를 쏟으며 말썽 피운 큰집 아이였고, 제가 옷을 닦으러 화장실에 가자마자 기어코 화장실 안까지 따라오더니 저에게 한마디를 날렸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으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빨리 가요. 여긴 선생님이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어?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라니. 난 이제 네 작은엄마 어머, 너 용현이 아니니? 그래, 기억나. 네가 이렇게 컸어? 참 세월 빠르다. 그렇게 꼬마였는데 어쩜 이렇게 성숙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어. 반갑다, 용현아. 저희 부모님 아시잖아요.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행복하셔야죠. 제가 이것밖에 못 해드려요. 정말 제가 상상 초월한 조카의 정체가 드러났고 그 즉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그 조카는 몇 년 전 제가 상담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였고 부모님이 전과자로 교도소에 간 학생이었어요. 보육원에서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며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육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와 매일같이 상담을 하며 심리치료를 했던 친구였답니다. 아이에게 들었을 때 아이의 부모님은 무려 사기 전가가 8범에 이르렀고 이번에 어머님을 찾은 것도 동생과 어머님의 돈을 한탕 해먹으려고 꾸역꾸역 찾은 거라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전화번호를 주었다고 했죠. 전 이걸 알면서 결혼을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섰고 제가 아이를 살뜰히 케어해준 결과 아이는 저에게 고마워서 이 모든 것을 폭로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정신을 차리게 해준 거나 다름없었고 전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이제 돈 사고 안 친다니까? 우리 집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랑 결혼하는 건데 왜 그래? 그러지 마. 아니, 결혼은 당사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하겠어? 당신 가족이랑 손절할 수 있어? 없잖아. 사실 당신네 형 뭐 어려서 같이 산 적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정가 8범이야. 그런 아주버님과 형님을 내가 매일같이 마주할 수 있을까? 분명 어머님은 아들이 정가를 가진 것도 안타까워 하시겠지. 본인 돈은 쓸 대로 다 써버리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자기한테 얘기할 때도 올 거야. 나 그때마다 못 견뎌 싸우기도 싫고. 형이 과거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갱생하고 살고 있어.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줘.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형 불쌍하지도 않냐?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 부모가 능력 없다고 다 그렇게 사기꾼으로 전락하지 않아. 거봐, 지금도 형 불쌍하다고 두둔하지? 자긴 절대 안 변해. 그리고 알고 있었구나? 지금 태도 보니까 확실하네.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었고 굳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이해했겠어? 지금도 형한테 적대적인데 얼마나 색안경 끼고 보겠냐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와,
진짜 어이없네. 색안경? 내가 너네 형한테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죽어도 싫고 나 속여서 결혼하는 건 괜찮은 거였고? 그렇게 비약하지 마. 너 사랑하고 좋으니까 이런 거 감춰서라도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 알잖아. 몰라?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전 도저히 남편네 집안과 엮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정가 얘기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으며 놀라지 않는 남편을 보곤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던 것이 배신감이 차오르더라고요. 나만 몰랐구나 싶은 게 이대로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넌 정도 없니? 우리 성욱이가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남한테 그렇게 사기를 쳤겠어. 그런 마음 한 번 생각 못하고 뭐? 결혼을 엎어? 너 진짜 어쩜 그렇게 애가 너만 생각하냐?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리고 네 남편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나 진짜 널 알다가도 모르겠다. 우리 불쌍한 성욱이 파혼남 만들 생각 마라. 이혼녀 될까봐 이러는 거예요. 전 절대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저만 몰랐네요. 성욱 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온 가족이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아마 결혼했으면 아무렇지 않게 저희에게도 손 벌렸겠죠? 저 그렇게 안 살아요, 어머님. 그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힘들다고 남한테 사기치는 게 정상인가요? 아무리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다고 하지만 부모라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죠. 그렇게 감쌀 게 아니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고 뺨 맞은 게 얼마나 아팠는지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이기에 시어머니 본색을 알게 된 것 같아 오히려 파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식 일에 물불 안 가리는 게 부모라지만 저렇게까지 두둔하는 걸 보니 앞으로 제 앞날이 어떨지 딱 직감하면서 안도했어요. 감히 내 아들을 네가 뭔데 판단해? 뭐? 부모라면 감싸면 안 된다고? 주제 파악도 못하게 어디서 입을 놀려?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역시 결혼하고 나면 알만 하겠네요. 이번 일 절대 못 넘어갑니다. 성욱 씨, 봤지?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하는 이유 이런 태도들 때문이야. 저 지금 당장 병원 갈 테니 그리 아세요. 책임은 지셔야 하니깐요. 아니,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널 건드렸겠어? 엄마도 너무하지만 너도 진짜 너무한다. 거봐, 자긴 이 상황에서도 자기 식구 편이지? 내가 어떻게 자기를 믿고 결혼을 해?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다 끝이야. 못된 것?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감히 파혼을 한다고 해? 그것도 별 시답지 않은 걸로. 어머님이 딸이 있어 보세요. 전까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제 신세 망치려 하지 말고 제발 본인들 좀 돌아보세요. 전 그 길로 병원을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었고 전치 2주 상해 진단서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어머님을 고소하였는데 제가 고소를 하자 무서웠는지 어머님은 바로 꼬랑지를 내리시더라고요. 법이 참 그랬던 게 전 이유 없이 맞았지만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해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겪어보고 나서 결혼 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싶은 마음이 들었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 알게 된 계기 같아
잘됐다는 제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얼굴에 손댄 건 미안해. 근데 네가 어른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까 그랬던 거지. 고소 치아에 줘라. 이제 와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뺨 날렸을 땐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어머님 행동에 놀랐네요. 아, 그만해. 엄마가 미안하대잖아. 그래도 엄마가 너 그렇게 예뻐했는데 이러는 건 아니지.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안해. 그래도 시어머니 며느리들 사이였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면 되겠니? 그동안 봐온 정도 있으니 한 번만 봐줘. 나도 그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랬던 거야. 내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얼른 치아해 줘. 부탁하마.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고 온 가족이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다행인 건 제 친구 오빠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혼인 파탄 사유가 전적으로 시댁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던 거였죠. 그걸 듣자마자 잘됐다 싶어 전 예비시댁에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만 날리지 않았더라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해. 솔직히 우리도 지금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만 하겠니?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할 뻔하고 맞는 말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뺨이나 맞아대고 지금 이 상황에 당신 형네 부부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어머님 뒤에 숨어 있는데 나만 하겠어? 신혼집엔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어차피 네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잖아. 그 돈마저 형한테 갖다 부었으니 내가 이때 손절 쳤어야 하는 건데.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위자료는 네가 물어. 결혼은 네가 깼는데 내가 왜 물어? 네가 물어야지.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딨냐? 엄마가 하도 돈돈 하는 바람에 지금 형한테 다 묶여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물어. 결혼만 잘 진행됐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러니까 네가 무는 게 맞지. 이렇게까지 하겠다? 내가 알던 김성욱 맞나 싶다 진짜. 이렇게까지 비겁했니? 진짜 잘했다. 너란 애랑 손절 친 거. 형한테 돈 갖다 바칠 때부터 줏대 없다 생각했는데 네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정말 잘된 일이다, 나한테. 또 어이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럼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엄포를 놓자 남편은 꼬리를 팍 내리면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면 모든 위약금은 본인이 다 문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기로 한 모든 과정에서 나온 위약금을 남편이 대신 내기로 하고 전 남편네 집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래도 남편과 좋았던 시절도 있었으니 이쯤 그만하자 싶은 마음도 들었고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다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 잘했어. 서로 안 좋게 끝낼 필요 없지. 한두 해 사귄 것도 아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인데. 그래도 정말 잘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이제 보지 않을 거고 나도 인생 공부 톡톡히 했지 뭐. 참 내가 파혼할 줄 누가 알았어. 오히려 잘된 거야. 전화위복이라고. 너한테 더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니까 너무 염려 마. 내가 옆에서 많이 응원해 줄게, 친구야. 전 그렇게 파혼을 하였고 둘이서 살기로 한 신혼집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파오니어라는 낙인이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어보니 남들은 절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제가 괜한 의식 때문에 이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지금 더 멋지게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걸 다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 인해 제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제 인생을 더 가치 있게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멋진 건지 깨달았죠. 한 번 사는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앞으로의 저를 위해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요. 아마 앞으로 펼쳐질 꽃길을 위해 이 정도 역경은 뼈와 살이 되는 가치가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다면 그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